소개받은 김태희입니다. 저를 트위터에서 알고 계시면 탁정도끼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한 지는 이제 4년쯤 되어가고 있고 이런저런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클로저로 풀스택을 하고 있는 셀파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웹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처음 할 때 제가 그 전에 백엔드를 했었는데 백엔드 할 때는 테스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프론트 할 때도 여기서 테스트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에 도전을 했는데 프론트 테스트는 뭔가 자료도 없고 많은 문제를 저도 겪었고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좋은 건가? 라는 많은 의심 끝에 그래도 좀 나는 행복한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작년부터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있고 제가 배운 것들 글도 많이 써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딴 데서 했던 얘기 또 하면은 좀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미 했던 얘기들은 여러 가지 출처의 발표 자료나 글도 올려놔서 오늘도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저는 안 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특히 스토리북을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컴포넌트즈도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순서는 일단 꼭 테스트가 아니라도 프론트엔드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들 중에서 좀 테스트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와 고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고 공약을 하는지 여러분 공약을 잘 검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광고를 보고 프론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 현실과 한계에 많이 부딪혀서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 이거 사실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고통을 많이 겪으실 텐데 그런 문제들이 뭐가 있고 그럼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본 다음 답으로 컴포넌트 주도 개발 그리고 스토리북도 좀 스토리북에 대한 미신이 많은데 그런 미신들을 어떻게 타파할지 그리고 좀 프론트엔드 테스트의 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사실 딴 데에서도 했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주신 질문 답변들에 답하는 내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테스트 그냥 프론트엔드의 문제와 고민들이죠. 그 중에서 모든 문제와 고민들은 아니에요. 테스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고민들. 여러분이 회사에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잘 떠올려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건 제 경험이지만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는 맨날 맨 뒤에 있냐. 디자인 안 나왔고 백엔드도 안 나왔는데 일정은 다가오고 있고 우리 뭘 어떻게 개발하라는 거야? 그래서 일정 밀리면 프론트 언제 끝나나요? 하고 기획자님 맨날 찾아와서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나나요? 하고 있고 우리도 일정 늦고 싶지 않은데 어쩌라는 거야? 그런 불만 많이 있죠. 또 요즘 그래서 프론트는 옛날에 자바스크립트 썼지만 요즘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런타임에 에러 안 나는 정적 타입 빌드 타임, 컴파일 타임 안전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왜 타입스크립트 써도 QA가 에러가 40개씩 나올까? 진짜 40개씩 나왔어요. 3주에 한 번씩 40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입 쓰면 런타임 에러 안 나는 거 아니었어? 그런 불만도 있고 또 QA를 하면서 보면 왜 에러가 나왔지? 하고서 보니까 기획을 좀 오해한 것도 있고 누락한 것도 있고 내가 이런 케이스들에서 좀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건 기획서가 좀 미진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결국에는 힘들었지만 배포를 했어. 배포를 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다음 기능 개발해야지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어디가 터졌대. 그러면서 이게 안 돼요. 어디가 안 돼요. 하면서 스크린샷 올라오고 나는 그거 에러 핫픽스 하다 보니까 다 고쳤다 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하니까 약간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내가 기능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맨날 핫픽스 하고 있고 뭐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프로젝트든지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새로운 기능, 새로운 권한, 뭐 새로운 상태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경우에 뭐 언어에 뭐를 어떻게 했을 때만 이런 에러가 난다는데 사실 이거 재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공통 로직을 만들어서 모두 재사용을 하자. 재사용이 그렇게 코드에 중요하다는데 해서 재사용을 하려고 공통 로직이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니까 오히려 문제인 게 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이게 없으니까 디자인 시스템에 이거 하나 추가해야지 했더니 어디가 깨져. 갑자기 체크박스의 순서가 어디에선 반대로 되어 있고 어디에서는 막 버튼이 안 들리는데 어디에서는 타이핑이 안 되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서 예전에 저 대사는 제 동료가 저한테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테스트하고 올리신 거 맞냐고. 저는 테스트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테스트하고 올리신 거 맞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동료를 못 믿게 되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깨진 거 아니야? 내가 할 땐 됐었는데. 그래서 뭔가 팀의 그런 불화의 싹이 싹트기 시작하고 내가 회사 다니는 게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아져요. 그럼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냐?
사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어요. 다만 테스트가 이걸 해결해준다고 아니고 여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테스트는 이런 공약을 할 수 있다. 예, 여러분한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디자인이 안 나와도 일단 테스트 가능한 어떤 로직을 미리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로직을 먼저 개발하고 API가 안 나와도 네, 내가 딱 테스트하고 싶은 부분이 API랑 무관한 부분이면 미리미리 그냥 데이터 넣어서 테스트하고 그런 데이터 타입 체크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이거 눌렀을 때 뭐가 나오는지 이런 런타임 동작을 검증하고 기획을 오해하는 일 없이 미리 케이스들을 정의를 해보고 이 케이스 이상한데요? 하고 기획자님한테 가져가서 그걸 논의를 하고 바로 기획 수정해서 케이스에 반영하고 또 에러를 그렇게 일찍 발견을 하니까 제가 아까 에러 40개씩 나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그 에러가 4개밖에 안 나왔어요. 회사에서는 그래프로 각 팀마다 에러 몇 개 나왔는지를 QA를 올렸는데 모바일 몇 개, 백엔드 몇 개 하는데 프론트 4개 하니까 나중에 핫픽스 할 일이나 이런 것도 줄어드니까 그런 때 좀 리팩토링을 한다든지 우리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고 좀 다양한 경우일 수도 쉽게 재현하고 공통 로직도 자신 있게 리팩토링하고 왜냐면 리팩토링에서 문제 있으면 테스트 깨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료를 점점 신뢰하게 되고 이거는 지금 회사에 저희 동료분이 실제로 저한테 PR에 딱 해주신 말이에요. 테스트가 있으니 안심하고 어프로브를 한다. 점점 그런 신뢰가 쌓이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정적 타입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텐데 정적 타입에 테스트가 있으면 뭐 더 좋지 않겠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PR을 올린 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변경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나리오를 저렇게 밑에다가 적어놨죠. 저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에서 어떤 걸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폼에 들어가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최대 5개까지 보이고 여기서 검색어를 더 입력하면 당연히 더 필터링이 되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당연히 그 옵션이 선택이 되겠죠. 네, 이런 케이스들을 저렇게 PR에다 올리는데 보통 테스트라고 하면 자동화 테스트 코드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보통은 테스트 코드 자동화부터 하기보다는 이렇게 PR에다 케이스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좀 많이 권장을 드려요. 그냥 이런 시나리오를 적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실제로 돌려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테스트 환경을 내가 구축을 했다는 거고 그걸 동료가 리뷰를 할 때 이게 안 되거나 하면 이게 기능 개발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데 난 몰라가지고 이거 제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리뷰해요? 그럼 물어볼 일 없이 미리 케이스를 이렇게 딱 공유를 하면 그런 부분이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 중에 프론트 테스트를 아직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해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론트 테스트는 뭐 좋은 자료도 없고 프론트엔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다들 바쁘시죠? 일이 끝없이 있고 대표님은 항상 더 많은 걸 원하고 기획자분들도 항상 많은 걸 원하고 디자이너는 휘황찬란한 UI를 원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항상 그런 밈이 있잖아요.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너무 바빠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테스트할 시간은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런저런 곳에 발표를 하러 가면 테스트 짤 시간이 없는데 언제 짭니까? 또 테스트 짜라고 해보면은 막 모킹도 해야 되고 뭐 어렵고 복잡한데 이거 어디 찾아보면 강의도 없고 좋은 자료도 없고 내가 이런 인터넷 글 가지고 따라해보면 그렇게 좋은 방식 같지 않아요. 실제로 좋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킹 이런 거를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걸 모킹을 하다 보면은 나는 3줄짜리 코드를 테스트하려고 모킹만 30줄, 40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내가 커버리지도 막 채워놓고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테스트가 깨져서 왜 깨졌는지 보면은 기능은 잘 돌아가는데 손으로 해보면 잘 돼요. 손으로 해보면 잘 되는데 뭔가 테스트 환경에 뭔가 이상한 것만 해가지고 저거 깨지는데 내가 그래서 내 기능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 환경 왜 깨졌는지를 디버깅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테스트 관련 라이브러리 저장소에 가거나 Next.js 이슈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간만 버렸다고 후회하고 내가 막 열심히 얘기해서 프론트 테스트 하자고 했는데 동료들은 그래 왜 그런 이상한 걸 하라고 해 그러면서 막 동료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자신도 설득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불신자 중에 하나가 되셨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뒤집어야 돼요. 테스트는 그냥 짜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테스트는 믿을만한 테스트, 좋은 테스트가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좋은 테스트냐? 내가 개발을 하는데 테스트 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테스트 덕분에 오히려 개발을 더 빨리 할 수 있었어. 생산성을 올려주는 테스트.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 테스트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테스트 코드를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직관적이고 심지어 기획자도 개발을 못 배운 사람들도 테스트를 쉽게 짤 수 있는 실제로 제 전 직장에서는 기획자분들이 타입스크립트에 플레이라이트로 직접 테스트를 짤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자동화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모킹하고 실제 환경과 유사해서
이게 모킹한 뭔가가 깨지네. 이런 모킹이 필요하네. 이런 거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돌아가는 테스트. 그러려면 사실 웹 표준과 접근성에 기반해서 이게 리액트의 어떤 원리나 뷰의 원리에 따라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그저 이게 웹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만 하면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 설정한 딱 시나리오대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고 안 돌아가면 내가 뭘 잘못 짠 거다. 딱 믿을 수 있는 테스트.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테스트는 꾸역꾸역 짜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언젠가 테스트가 도움이 될 거다. 여러분 테스트에 지금 잠깐의 투자, 리팩토링의 투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이 좀 힘드실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저는 사실 그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동료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한테 이득이 돼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멋진 이상적인 공약입니다. 대통령 후보도 아니지만 제가 이런 공약을 막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에 제가 오늘 컴파운드 주도 개발, 컴파운드 테스트와 스토리북이라는 두 가지 답을 제시할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이게 또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로 했을 때 우리한테 큰 비용을 전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드는 이득이 훨씬 큰 방식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컴포넌트 테스트, 컴포넌트 주도 개발이라는 말을 하려면 테스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에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E2E 테스트, 다음은 인터그레이션, 보통 통합 테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닛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E2E 아니면 유닛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실제 브라우저에서 QA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손으로 하나하나 눌러보듯이 어떤 자동화 스크립트가 이런 것들을 실제 API 동작도 날려보고 이거 클릭하고 이거 입력하고 이거 클릭하면 로그인이 된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재고가 몇 개 줄어든다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게 E2입니다. 플레이라이트, 사이프레스, 나이트워치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저는 플레이라이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입니다. 좀 뒤에도 말하겠죠. 유닛은 좀 함수라든지 좀 API 그냥 하나 날린다든지 아니면 클래스 구현체 메서드 하나 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유닛 테스트고 좀 지금까지 좀 과소평가되어 온 영역 중에 하나는 인터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론트엔드에서 인터그레이션은 주로 컴포넌트 테스트를 얘기해요. 왜냐면 컴포넌트에는 여러 의존성들이 한데 모여서 렌더링도 되고 클릭하고 입력하는 것처럼 약간 E2E스러운 면도 있고 유닛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는 보통 저는 바이테스트의 테스팅 라이브러리 조합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뭐 플레이라이트도 컴포넌트 테스트를 지원하고 사실 컴포넌트 테스트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구분을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좀 하나씩 검토를 해보고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건 컴포넌트 테스트인데 왜 E2E도 아니고 유닛도 아니고 컴포넌트 테스트가 중요하다는 거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예전에 플레이라이트 쓰는 법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플레이라이트, E2E 테스트 엄청 좋아요. 실제 브라우저에서 사파리에서도 되는지 파이어폭스에서도 되는지 크로스 브라우저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엄청 직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자분들도 플레이라이트 배우면은 쉽게 직관적으로 이거 클릭하고 이거 입력하고 하고 테스트 짤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쉬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직관적이고 쉬운데 그럼 왜 E2E 안 하냐? 이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E2E는 매우 느려요. 보통 상태가 꼬이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껐다 켜고 뭐 브라우저 여러 개 띄우고 끄고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가 예를 들어서 엄청 간단한 케이스 하나도 막 5초, 8초씩 걸립니다. 그러면 한 개에 5초, 8초면 케이스가 이렇게 100개다. 5개를 병렬로 돌리더라도 1분 넘게 걸리겠죠. 실제로 GitHub 액션에서는 심지어 CPU가 막 여러 개인 것도 아니니까 예전에 전 직장 팀장님이 사이프레스를 써보자 하고 GitHub 액션을 달았대요. GitHub 액션을 달아서 E2E 테스트 케이스 몇 개 좀 짜니까 15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배포하고 푸시하고 할 때마다 15분씩 걸려? 이거 진짜 못 써먹겠네 해가지고 그냥 테스트를 날려버리셨어요. 그냥 테스트 제로로 돌아가. 테스트 없는 게 나. 이런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느리면 사람들이 돌려보겠습니까? 개발할 때 아무도 안 돌려보죠. 아무도 안 돌려보니까 PR 올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E2E 돌려보니까 깨져. 왜 깨졌지? E2E는 모든 페이지의 의존성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손으로 눌러보다가 에러 난 거랑 똑같아요. 이게 에러 왜 났지? 어디가 문제일까? 여기가 문제? 저기가 문제? 그게 디버깅 하는 거에서 딱히 도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2E는 에러를 잘 잡긴 하는데 그래서 빠른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우리한테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옛날 사람들, 특히 여러분이 테스트에 관심이 있으시고 테스트에 대한 책을 난 진짜 열심히 읽었고 테스트 공부 열심히 했어. 대부분 유닛 테스트를 짜는 게 좋다. 라는 신앙 같은 걸 가지게 되실 거예요. 테스트 피라미드라고 하죠. UI 테스트가 맨 위에 있고 보면은 느리니까 적게 짜야 된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가 밑에 있고 빠르니까 유닛 테스트를 많이 짜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함수로 플레인한 객체로 포조라고도 하죠. 자바 진영에서 로직을 짜면 테스트하기가 쉽고 테스트가 빠르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는 너무 좋은 친구인데 저 UI를 많이 짜게 되면 UI 테스트는 변덕설 있고 느리고 복잡하기까지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상태로 깨지는데 이트이 그게 좋은 생각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 실제로 일본의 한 테스터가 쓴 책을 보면은 그 UI 테스트는 진짜 최악의 테스트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다들 유닛을 짜라고 하니까 이 말이 좀 정답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동료를 당시키지 않는 순수함수 속성 기술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순수함수로 핵심 로직들을 유닛 테스트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간단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말도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웹 개발자였어요. 풀스택이란 말도 안 썼습니다. 백엔드 프론트를 같이 짜고 있었고 그때는 MVC 패턴에서 프론트라고 하는 걸 그저 V,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메인 로직을 대부분 모델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 뷰 계층은 최대한 얇고 단순하고 명백하고 쉽게 유지를 해서 그냥 이거 데이터 붙이기만 하면 돌아가겠지 이 정도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프론트가 백엔드에서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왜 독립했을까요? 뷰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뷰는 그저 서버에서 넣어준 데이터를 템플릿에 그냥 넣어서 일방적으로 렌더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 프론트엔드가 자기의 상태를 들고 있고 또 자기의 복잡한 UI들 한 화면에도 복잡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프론트엔드 복잡도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이름을 달고 별도의 직업군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닛 테스트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프론트에 없진 않습니다. 꽤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없을 때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인터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API에서 온 데이터, 사용자 입력, 뭐 라이브러리 등등을 하나로 모아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닛 테스트하기 힘들어요. 유닛 테스트할 로직들은 다 백엔드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짜고 힙한 무슨 아키텍처를 적용하려고 보면 뭐 MVVM, MVC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액트는 MVC와 MVVM을 버리고 나온 친구인데 옛날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는 그럼 유닛 못 짜니까 E2E만 짜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죠. E2E 느리고 아무것도 안 돌리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페이지 중심 개발의 한계입니다. 테스트 속도만 문제가 아니라 이 컴포넌트의 수많은 로직들이 결국에는 나는 이거를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면서 짜야 되는데 나는 컴포넌트를 분명 나누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페이지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페이지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컴포넌트에 있는 걸 저기에도 쓰고 또 저기에도 쓰고 하다 보면은 나는 설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경계를 침범하고 간결함을 만들어요. 센 말로 하면 스파게티 코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수많은 API 라우팅 시간 등의 상태 의존성을 나는 이거 다 하나하나 모킹해야 되나? 그것도 테스트하려다 보면 제스트, 모기니 이런 걸 쓰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라이트나 이런 도구는 그런 걸로 집두적인 모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컴포넌트 얘기하고 있는데 모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옛날에 템플릿 엔진 시절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컴포넌트를 옛날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엄청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프론트엔드에서 여기 리액트가 아마 대부분 리액트를 쓰고 계실 텐데 저도 뷰를 쓰는 적도 있고 스웨트를 쓰는 적도 있지만 나는 리액트 공식 문서를 가져왔어요. 모든 문서를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리액트의 코어 컨셉이 뭐냐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컴포넌트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액트가 우리한테 뭘 하게 해줘? 리액트는 우리한테 재사용 가능한 엘리먼트,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사실 모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레고 블럭 쌓듯이 조립을 하는 게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인데 왜 아직도 우리는 E2E 테스트가 UI 테스트라고 UI 테스트는 곧 E2E라고 UI 테스트는 느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옛날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팅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켄시 도드 선생님께서 테스팅 소피라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트위터에 올린 얘기인데 저렇게 블로그 글도 썼습니다. 테스트를 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짜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테스트 짠다고 하면 유닛도 좀 짜고 E2E도 짜겠지만 좀 통합 테스트를 많이 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신기한 얘기죠. 아까 전에 테스팅 피라미드 그 테스트의 교과서들 테스트 우리 모범들, 고전들, 구루들이 다 유닛 테스트 많이 짜야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인터그레이션을 많이 짜는 거예요. 컴포넌트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I 테스트는 E2E라는 편견을 깨고 우리한테 유닛의 장점, E2E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통합 테스트는 여러 의존성의 통합을 볼 수가 있고 이게 API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지점이어서
실제로 클릭을 해보고 입력을 하는 등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적인 테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컴파운드 테스트는 매우 빨라요. 혹시 제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15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전체를 다 돌리는데 20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막 느린 것, 간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클릭하고 뭐 해서 무슨 폼을 입력한 다음에 어느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는 그런 복잡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150개가 있는데 20초 만에 돌아가니까 꽤 합리적이죠. 그리고 복잡성을 컴포넌트 단위로 잘게 쪼갤 수 있고 그런 모킹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의존성주의가 경우의 수의 제한이 더 쉬워서 컴포넌트 테스트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만든 제품 중에 좀 간단한 폼을 가져왔어요. 그냥 복잡한 폼의 테스트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테스트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막 엄청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어떤 폼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폼에서 저렇게 내가 API 날릴 거면 모킹을 하자. 모킹을 하고 저렇게 모킹을 하면서 넣어줍니다. 여기서 멤버 추가라고 제목이 있죠. 멤버 추가 폼을 찾아서 멤버 추가 폼에서 나는 이름이라는 요 텍스트 박스에다가 그 인풋 타입 텍스트 박스라고 불러요. 접근성 표준에서 저렇게 김태희라고 입력하고 이메일도 입력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짜라란 토스트가 뜨고 여기 토스트는 없지만요. 그리고 이런 값이 저렇게 제출이 됐더라라고 하는 코드 예시예요. 저거 나중에 제가 글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링크를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런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은 접근성에 기반한 테스트 방식인데 제가 여러 발표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강조를 했고 뒤에도 한번 강조할 예정이라서 나중에 이 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테스트가 엄청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컴포넌트 테스트를 실제로 짜려고 하시면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터미널에서 저런 테스트가 막 돌아가고 테스트 에러를 봐도 사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런 케이스들을 나 눈으로 볼 수 없나? 라고 해서 막 제스트 프리뷰니 무슨 도구들도 나왔지만 좀 저는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리북이라고 생각해서 스토리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토리북을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스토리북을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스토리북에 대해서 좀 많은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토리북에 대한 미신을 깨고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인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북에 대한 흔한 편견, 바로 이런 예쁜 어떤 페이지에서 어느 회사가 막 디자인 시스템을 공개해. 걔네들이 예쁜 컴포넌트를 이렇게 포켓몬 도감처럼 포지티브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고, 빨간 버튼, 파란 버튼 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실 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을 행복하고 빠르게 해주나?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좋은데? 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예쁘긴 한데 내가 이걸 해서 좋았나? 그래서 트위터에 보면은 이제 진짜 스토리북 안 쓸 거야. 이렇게 정리해놔도 어차피 디자이너들이 다 받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너무 느려. 난 사실 스토리북 설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왜냐면 스토리북 막 이거 의존성도 너무 복잡하고 거대하고 설치해야 될 시간 오래 걸리는데 우리 왜 스토리북 쓰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까 막 테스트 코드 짜는 거 힘들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기능 개발하기도 힘든데 테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스토리북 유지까지 해야 돼. 유지보수 부담하면 애물단지가 됐다라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스토리북이라는 게 저 크로마틱이라는 특정 회사 제품을 얘기하는 건 사실 원래 아닙니다. 이게 리액트 공식 문서에 나오는 예제인데요. 많은 시각적 스테이트를 한 번에 보여주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보면 어떤 폼이 있고 입력 중일 때 제출하고 나서는 로딩 중이니까 저렇게 디세이블을 시키고 성공하면 저렇게 실패하면 저렇게 에러 사실 여러 단계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사실 이거 손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눌러봐야 되잖아요. 눌러서 이거 봤다가 로딩 CS가 조금 이상한데 CS를 이상해서 바꿨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력하고 눌렀다가 근데 로딩 중인 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해서 다시 돌렸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많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한 페이지에서 모두 보여주는 게 편할 때가 있는데 그냥 어느 페이지에다가 컴포넌트의 다양한 상태를 렌더링 해놓은 게 리빙 스타일 가이드 혹은 스토리북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회사의 복잡한 제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페이지에다 컴포넌트 렌더링 해놓은 게 스토리북입니다. 컴포넌트만 렌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지의 관심사와 무관하게 이 컴포넌트 하나의 관심사만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스토리북이란 다양한 컴포넌트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쉽게 제한할 수 있고 아까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그 고통 아닙니까?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것 컴포넌트를 페이지에서 외따로 독자적으로 이 컴포넌트 하나만 렌더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다른 페이지들의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하나의 얘는 이런 일을 하는 컴포넌트구나를 쉽게 볼 수 있고 저는 이걸 데브툴이나 플레이그라운드로 사용하는데 오늘 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컴포넌트
컴포넌트의 스토리북을 만드는 거는 페이지에 그냥 스토리북만 렌더하면 돼요. 실제로 저는 전 직장에 있을 때 Next.js를 쓰는 팀에 있었는데 스토리북 들어올까 하다가 팀장님한테 저는 스토리북 쓰고 싶지 않다. 저는 직접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하면서 사용자한테 안 보이는 흰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흰 페이지에다가 그냥 컴포넌트를 따라라락 렌더해놨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매우 유용하게 썼습니다. 왜냐면 스토리북이 제공하는 그 수많은 기능들 사실 나한테 거의 대부분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점이 그 스토리북 환경과 내 실제 앱을 돌아가는 환경은 다르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기도 하고 이게 왜 이 스토리북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고치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데 실제 앱의 환경에서 인페이지에다 그냥 렌더를 하게 되면 내 앱의 환경, 내 앱에 달아놓은 프로바이더, 내 앱의 설정들을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유지보수하느라 고통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바이테스트나 이런 컴포넌트 테스트보다 특히 Next.js를 쓴 팀이라면 스토리북이 좀 더 접근성 있는 도구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저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스토리북의 테스트 문서를 가이드를 번역을 하고 저희 팀장님이 받은 감사의 카드인데 크로마틱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잘 안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최근에 바이트 빌더 나와가지고 좀 말라졌다고 저의 생각을 어떤 분이 바꿔보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설득당하지 못했지만 한번 바이트 빌더 써보시고 난 너무 빨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네, 스토리북 좀 실제로 쓰는 사례를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개발했던 기능인데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직원이 퇴사를 했으면 제외됐다고 나오고 그 사람의 구글 계정이 삭제됐으면 이 사람 구글 계정 삭제한 거 보니까 혹시 퇴사하신 것 같은데 퇴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달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만들려면 구글 계정이 있는데 그 구글 계정이 삭제됐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퇴사 처리됐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 중에 퇴사한 사람이나 구글 계정이 삭제된 사람이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퇴사한 사람이었는데 퇴사한 구글 계정을 어떻게 찾지? 라는 생각을 막 그때 하게 됐어요. 회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는데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이라 엄청 어려운 무슨 API 모킹해주는 MSW 무슨 도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하나의 경우에 사실 이거 if문 하나일 거 아니에요? if문 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30줄의 모킹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테스트 데이터를 저렇게 3개를 만들어 놓고 3개를 베이스 멤버 넣고 렌더, 제외된 멤버 넣고 렌더, 삭제된 멤버 넣고 렌더 해서 저렇게 물론 9줄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 테스트 데이터 있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는 AI한테 짜달라고 하면 매우 잘 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 스토리북을 딱 만들어 놓고 가니까 저는 좀 여러모로 유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외하기도 있지만 제외된 사람은 제외 취소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런 경우의 수를 내가 하나하나 if문 하나 하자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눈에 딱 보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컴포넌트는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내가 if문을 보고 아니면 3학년 연산자를 보고 추측할 필요 없이 딱 알 수가 있으니까 문서화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태그즈 인풋인데 태그즈 인풋 많이들 만드시겠지만 어떤 게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태그를 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을 보시면 처음엔 요금제 입력이었는데 하나라도 입력을 하면 추가로 버튼 이름이 바뀌고 최대 개수가 도달하면 저 버튼이 안 보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요구사항인데 이거를 손으로 테스트를 하려면 매번 저 5번을 넣어봐야 돼요. 저걸 하다가 뭐 if문을 잘못 썼으면은 또 저걸 지워가지고 추가가 잘 보이는지 보고 또 다 지워가지고 요금제 입력이 잘 보이는지 보고 사실 페이지에서 테스트하기 매우 까다롭고 귀찮은데 사실은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른쪽처럼 그냥 테스트 환경에서 뭐 실제 API나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컴포넌트 하나만을 보기 위한 그런 스토리북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이거 추가했을 때 저렇게 토스트가 뜨겠는지 삭제했을 때 토스트가 뜨는지라든지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게 나름대로 문서화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 실제 페이지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스토리북을 만들면서 연습을 해보고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실제 코드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저 use state만 API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스토리북을 만드느라고 나 개발하기도 바쁜데 스토리북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 스토리북 만든 거를 바로 개발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점은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토리북에서 테스트로 넘어가기 매우 쉽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북에서 내가 손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런 케이스와 이런 시나리오가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나면 그걸 저렇게 인간의 말로 적습니다. 관리자 설정이 있으면 설정을 클릭하고 검색창이 나와서 여러 명의 사람이 있어도 검색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쉬운 기능이 있어요. 김티읕을 입력하면 김태희 옵션이 저기 나옵니다. 저 옵션을 누르면 관리자가 김태희로 설정이 돼야겠죠? 저 요구사항을 저기 인간의 말로 적으면 저렇게 테스트 코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을 잘 모르면 왜 셀렉트도 콤보박스고 이 검색창도 콤보박스야. 콤보박스가 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접근성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은 거의 1대1로
저 주석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 요구사항을 여러분은 테스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스토리북부터 시작하는 게 컴포넌트 테스트에 입문을 하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에서 스토리북도 만들고 컴포넌트 테스트도 만들고, 원래 백엔드 하시던 분들도 저희는 풀스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북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계신데, 이걸 해보시니까 난 진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 본 적이 없다, 이건 너무 혁신이다 라고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좀 저의 공약이 어디까지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포넌트 사이에 스토리북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계를 긋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스토리북에서 이런 로직이 있구나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API도 붙어 있고 뭐도 붙어 있으면은 이게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파악하기 힘들 텐데, 이 컴포넌트 하나의 의존성만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계를 긋게 되고 스파게티 코드를 덜 쓰게 됩니다. 700줄, 800줄 이런 코드를 덜 쓰게 되죠. 복잡한 목행이 필요 없으니까 테스트가 쉬워지죠. 저렇게 스토리북 만든 거를 그대로 테스트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씩 컴포넌트 하나로 테스트해보면서 코드를 짜다 보니까 이 큰 페이지에서 에러가 나는데 여기서 어디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덜 하게 돼요. 이 스토리북에서 잘 됐는데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이 컴포넌트 로직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API 넣는 부분이 문제거나 뭐가 문제겠구나 라는 거를 딱 파악을 하고 우리가 테스트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하면서 디버깅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컴포넌트 테스트와 스토리북에 대한 얘기를 다 드렸는데, 좀 실전적인 내용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컴포넌트 테스트, UI 테스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약간 소개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딴 데서도 열심히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프론트엔드 테스트 작성을 잘 하시려면 접근성을 배우셔야 돼요. 웹표준 접근성 롤과 네임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박스, 콤보 박스, 옵션 이런 것들이 다 접근성 롤입니다. 롤은 어떤 컴포넌트의 역할을 얘기하는 접근성 표준이고, 이런 것은 뭐 HTML 태그마다 대응되는 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은 글들을 썼기 때문에 글들 링크도 달아서 보시면 되지만, 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엑스패스나 CSS나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 같은 거를 쓰는 테스트에 서서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로케이터 CSS로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걸 하고 계시다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깨지기 쉬운 테스트의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없이 한 이야기인데, 회사에서 텔빈들을 쓰고 있다. CSS 매번 바뀌겠죠. 그 테두리 하나 생겼더니 CSS가 바뀌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나 뭐를 쓰고 있다. 그러면 CSS인 JS는 해시를 붙이니까 CSS 한 줄이라도 쓰면 해시가 바뀌겠죠. 해시가 바뀌니까 CSS를 클래스 네임을 쓰는 셀렉터는 못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나 뭔가를 붙이려고 하는데,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를 붙여서 버튼을 찾아도 결국에는 저렇게 12 텍스트 콘텐츠를 해서 이 버튼에 구매하기라는 글자가 잘 붙어 있습니까? 같은 테스트를 작성하게 돼서 일을 2번 하게 돼요. 구매하기 버튼을 찾는다 라는 간단한 코드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엑스패스가 왜 끔찍한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엑스패스도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많은 프론트엔드 테스트 고통의 원인이 바로 비동기라는 것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모든 게 비동기예요. 이벤트가 처리되는 것도 클릭을 하자마자 뭐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비동기적으로 1초 뒤에 처리될 수도 있고 3초 뒤에 처리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제 지인 바식스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바식스 선생님의 트윗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이렇게 놀랍게 빠르게 돌아가는 테스트를 딱 보여드리니까 바식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당신도 추측할 수 없는 이유로 슬립 500을 넣지 않으면 가끔 돌아가지 않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겪었고, 그리고 저희 동료분들도 자꾸 테스트를 하다가 이런 게 중간에 등장해요. 웨이 3000 이런 걸 넣습니다. 이것도 전 직장 동료분이 썼던 코드와 유사한 코드인데, 그래서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다 가져와서 12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API 요청이 뭔가 10만 조화로 좀 느리게 오는 것 같으니까 4초를 거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우연히 API가 좀 더 느렸어. 그래서 4초가 걸려. 그럼 또 깨집니다. 이거 그래도 깨지네? 그럼 4초를 올려. 이렇게 5초를 올려, 6초를 올려 하다 보니까, 제가 전전 직장에 있을 때는 이 웨이트이 13초인 것도 있었어요. 13초 걸리는 게 13초 만에 끝날까요? 15초, 16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가 점점 이 웨이트를 하느라고 느려지고, 사실 이게 느린 게 문제라고 하면 왜 느려지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웨이트라기보다는 요즘 프론트엔드 테스트 도구들은 대부분 다 이런 비동기를 생각해 두고 알아서 오토 웨이팅을 해주는 레퍼런스 어세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로 작동하는 테스트에서는 그냥 돌려도 되지만, 비동기로 작성하는 저런 어웨이트를 이용한 테스트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화면에서 리스트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그 개수가 12개가 아니면
0.05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화면에서 리스트 개수를 세고 12개가 아니면 또 0.05초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기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동기나 기다림을 생각할 필요 없이 선언적으로 테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API는 플레이라이트에 매우 좋은 기능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쓰시는 테스팅 라이브러리는 저게 없어요. 테스팅 라이브러리에도 파인드나 여러 가지 좋은 웨이폴 같은 게 있지만 파인드나 웨이폴 혹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맨날 파인드, 웨이폴 이거는 get을 써야 돼, 쿼리를 써야 돼, 파인드를 써야 돼 웨이폴로 안 감싸줬더니 서졌네? 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 제가 시험 2.0이라는 친구를 만들었는데 그 친구는 저렇게 플레이라이트 스타일의 로케이터를 이용한 어세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뒤에 링크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의존성과 결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가 힘든 이유는 대부분 설계를 이상하게 했었고 설계가 이상한 이유는 대부분 의존성을 대충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의존성을 나 한 번은 생각해야 되고 내 머리는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아닌데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돼서 테스트를 할 때도 똑같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 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킹을 30줄, 40줄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의존성과 결합도를 잘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타이디 버스트라든지 여러 세상에 좋은 책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은 모킹을 이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냥 가짜 의존성 JS도 전 계속 많이 쓰거든요. 바이테스트 브라우저 모드를 쓰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로드가 베타 실험적 기능이라고 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써보고 이상하면 갈아타셔도 돼요. 제스트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JS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냥 설정 한 줄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바이테스트 브라우저 모드를 쓰면 시즈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E2의 장점으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크로스 브라우저 이슈들, 사파리에서만 되는 거, 파이어폭스에서만 24시간이 12시간으로 렌더되는 것 같은 이슈를 잡을 수가 있고, 뭐 인덕세션 옵저버라든지 수많은 브라우저에만 있는 API들, 매치 미디어가 없어서 인터넷에 바이테스트, JS 동에서 매치 미디어 모킹하는 법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쉽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훅을 자꾸 뭐 바이 목이라든지 제스트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훅들을 자꾸 모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리액트가 권장하는 방법은 프로브로 그냥 데이터를 넘기는 겁니다. 프로브로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은 훅을 사용할 수 없는 서버 컴포넌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사실은 SSR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어떤 컴포넌트 안에서 훅을 바로 쓰시기보다 프로브로 데이터 의존성을 받게 하시면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목이나 바이FM, 바이스파이온 이런 애들은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모킹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모킹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킹을 할 때도 그냥 평범한 함수 하나를 쓰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런 친구들의 제 개인적인 이거는 사실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불편함은 뭐였냐면 제스트에서 바이테스트로 또는 최근에 번 테스트 러더가 빠르다고 해서 그런 거 한번 써보려고 할 때 저런 친구들은 뭔가 호환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아서 사실 저 친구들이 해주는 일은 대부분 나한테 필요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귀찮긴 하지만 그냥 함수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런 도구를 쓰면 쓸수록 나의 의존성 설계는 망가져가고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함수형 프론트엔드에서 의존성 제어하기라는 그래서 의존성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저런 모킹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글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전 질문으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고 저도 살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왔어요. 시간 관계상 글로 적을 테니까 나중에 발표자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팀에 테스트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요? 수동 테스트부터 하세요. 서버 컴포넌트 SSR 이런 거 바이 테스트 브라우저 모드로 안 되는데요. 세이프 테스트 쓰세요. 넷플릭스.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잘 써보진 않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저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SSR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저 친구를 써주시면 되고 스타일 접근성 쓰세요. 디자인 시스템 하나요? 네. 저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명분이지만 잘하고 있고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고 테스트랑 스토리북을 잘 활용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데 디자인 시스템 너무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도 토스, G마켓 어디 같은 멋진 디자인 시스템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토스여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디자인 시스템 팀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프론트에서 TDD 하시나요? TDD 가능하냐는 유튜브 영상도 있지만 자동화 꼭 안 하셔도 되고 손으로 일단 먼저 TDD 하시고 뭐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뭐 어디까지 해야 되냐? 교조적으로 하지 말라. 커버리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접근성과 웹표준 저기 좋은 자료들 많이 있고 테스트 설계를 배우기 위한 책이나 자료 자꾸 설계 의존성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배우나요? 이런 책들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책들이 있고 특히 이 읽기 쉬운 코드라든지 요 단위 테스트 책 엄청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 켄트백 선생님의 테스트 주도 개발입니다.
그리고 좀 프론트엔드에 실용적인 거 보고 싶으면 저기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한 테스트 입문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와서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테스트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저거 등등.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들어가면 코드를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아이고 그래서 아직 감 안 잡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프라 강의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좀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로 어떻게 스토리북과 테스트를 잘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 링크 타고 가셔서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